네, 네, 이기대 주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어서 재난 방지 안전 측면에서 주민 건강 이슈하고 또 계획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회복과 재건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산불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다른 재난과 다르게 이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재난복구 과제가 뭐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불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그 연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그리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미국 지도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미국 산불로 발생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확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와이오밍주하고 몬타나주, 그러니까 1,500km 정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미국 동부 해안까지, 워싱턴 DC까지 또 약 1,900km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어, 이제 이 조사는 순수 미세먼지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산불이 최소 연간 5,200건의 호흡기 질환 입원을 발생시켰고 심혈관계 입원은 1,500건 그리고 급성 이제 합병증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단기적으로는 연간 1,500명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간 32,000명에 달할 정도로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특징이 이 미세먼지만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산불이 진화되고 남은 그 현장에서 잔류제를 통해서 탄소 일산화 그리고 발암물질로 이제 여겨지는 다원방향적 탄화수소 알데히드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방출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그리고 이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산성비로도 이어지는 또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냐를 보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발표는 이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4단계에 있어서 이제 경북 산불 같은 경우 복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복구 단계에서 이런 공중보건 이슈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자면 2018년 캘리포니아 사례입니다. 캠프파이어라고 이제 캠프파이어 케이스라고 하죠. 피해 면적이 경북 산불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62,000헥타르고 건축물은 19,000여 개 동이 소실됐습니다. 이 산불이 발생하고 진화가 이루어지면 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서 피해 평가를 시작을 하는데 이 잔류지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캠프파이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피해 평가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평가가 장기화된 건 물론이고 잔해 제거에만 9개월이 걸렸는데 분량으로는 35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개 분량이 화재 현장에서 치워진 그리고 이 잔류제에는 성면, 화학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산불 발생 당시에 상수도관이 연화되면서 벤젠이 상수도 시스템으로 퍼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유독물질 때문에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에서는 이 복구 인력에 대해서 작업자 보호 조치를 요구를 하는데 40시간의 안전교육과 호흡기 적합성 테스트, 건강검진을 요구하고요. 개인 보호 장비로는 가장 높은 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준하는 수준입니다. 방독면 그리고 화학물질,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나 유독가스 형태의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는 걸 방지하는 전신 방호복, 내화학성 장갑 안전화 등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왼쪽은 캘리포니아 사례고요. 오른쪽은 경북 산불 사례입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복구 인력의 보호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이 경우인데 물론 지금 관계 당국이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오지 말 이제 안 받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 복구 인력에 대한 추가 피해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잔류제가 얼만큼 오래 갈 수 있냐라는 게 이제 하와이 산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마우이 화재는 지금도 하와이 주정부에서 이 잔류제 혹은 그 생태계를 통해서 확산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잔류제 샘플, 대기질, 연안 수질, 해안 퇴적물 및 해안 모래, 잔해물 임시저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류제 샘플 검사 결과를 보시면 화재 발생 후 4개월까지도 사실 중금속 농도는 굉장히 높게 보고가 되고 비소 같은 경우는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12배, 안전치의 12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의 대기 오염 수준은 다음해 5월이 되어서야 안전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이 잔류제에 의한 피해가 계속, 오염물질 방출이 계속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질 검사에서도 2024년 11월까지 비소가 기준치 11대까지 보고가 되는데, 물론 이제 비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해양 레크레이션 활동에 한해서 안전 단계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재는 산림뿐만 아니라 도시로 확장이 됐을 때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하는데 지금 경북 산불 같은 경우는 복구가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 인프라는 90%, 그리고 전력 98%, 상하수도 시설은 전부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 이제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 연화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연화가 발생했던 상수도관과 같은 재질의 상수도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고려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경북 산불에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죠. 그래서 장마철이 발생하면 화재로 소실된 산 비탈면은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나 오염 물질의 확산이 또한 걱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주정부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물 순환 시스템으로 오염 물질이 확장됐을 때는 언제 이게 어떤 형태로 검출될 수 예측하기가 어렵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 지하수 오염 사용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중보건 영역에서 넘어가서 이제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임시 주거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 그리고 재건 문제를 본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대피 명령을 해제하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임시주택이 벌써 아까 주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보급이 됐는데 경상북도 전체에서 2,700가구 보급 예정입니다. 근데 주택 소실은 3,800개 동이고 인명피해가 전체적으로 100명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임시주택 보급 자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기준으로는 현재까지는 설치율이 3.4%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실제 입주 완료는 97개 동 중에 27개 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디까지나 임시주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이 1년 거주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잔류제 제거에 거의 1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부족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 이게 생계와 주택 재건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주거가 제대로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리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주민의 3분의 1밖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의 리턴 문제는 이제 지역의 주택 시장과 관련되고도 지역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계획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 어렵겠지만 이 리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의 문제는 뭐냐면 이전 상태보다 재난 이전 상태보다 더 나은 이제 지역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빌백 베러라는 이제 계획 프레임워크, 정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화재에 더 강한 주택 소재를 사용하고 구조물을
의무화하고 주택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주택법이죠. 그리고 필지 단위로 본다면은 강화 완충지대를 이제 적용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이제 스케일을 확장을 하면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는, 그러니까 주거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콜로라도주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차원에서 주거지를 후퇴시키는 방식을 이 매니지드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사실 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일단 세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버퍼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야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주택 비용, 건설 비용을 상승시키고, 주민들 리턴에 있어서 필터링을 가져오는 효과를 또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사례의 이 리조닝 혹은 방화 완충지대를 생각해 본다면, 경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악 비율이 높은 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본다면은 산사태나 또 그로 인한 오염물질 확산도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지드 리트릿에 관해서 가장 크게 적용했던 사례가 사실은 2011년 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쓰나미 사례입니다. 물론 이건 화재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매니지드 리트릿에 가장 이제 그 사례로 본다면 가장 크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 점선, 사선으로 표시된 곳이 기존에 있던 마을 위치에서 이제 쓰나미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위치를 시킨 겁니다. 7개 마을이 기존 마을에 위치했던 그 지역으로부터 3, 4km 떨어진 지역에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개는 전부 이제 7 다른 이제 피해를 입었던 마을 전체를 주민들을 혼합해서 리로케이팅 시키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드레이트 방식은 물론 이제 사실은 결국에는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또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역 고유 역사 문화 자산이 소실된다는 비판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매니지드 리트리트 방식에 대한 비판보다도 최근 이제 이 방식을 적용했던 미야기현 사례를 보면 이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소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소멸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이 마을들을 다시 재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더니 이제 재난 직후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쓰나미 직후 34.3%로, 그러니까 현 전체가 30% 정도인데 상승했다가 현재까지는 더 가속화돼서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이 노령 인구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인분들과 다르게 유의미하게 신체적 운동 기능 저하가 있다는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촌이나 어촌은 직주 분접한 형태가 많죠. 그래서 리로케이팅을 시켰을 때 그것이 깨지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통근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통근을 위한 인프라가 추가로 요구가 되면서도 마을 자체는 후퇴시켰지만 그들의 이제 생업을 위한 시설들은 해안가에 남겨둬야 되는 중복 투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현재까지 제시된 이제 지역사회 레질리언스를 위한 이제 리빌딩 전략은 기존 마을들 이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입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고령화라는 거시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좀 사례로 이제 참고를 해서 향후 계획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